네, 앞서 시장 전문가들이 평가해준 바 이번 주에는 매크로 빅 이벤트들이 몇 가지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미국 연준의 이야기인데요. 좀 도움 말씀을 깊게 들어보기 위해서 한번 초빙했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의 위정현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예고를 해드렸지만 27일, 28일, 28일, 29일이군요. 네. 날짜도 헷갈리는데. 자, 미국 연준의 추가 부양책이 과연 나올지 내일 밤부터 FOMC, 미국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일단 기준금리는 지금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평가들이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예, 지금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평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경제 전망이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다시 급격하게 미국에 확산되면서 경제 봉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잇따르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금리 정책을 좀 바꿀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미국이 최근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이제 보게 되면 올해 예상치가 이제 마이너스 6.5%, 그리고 실업률은 대략 9.3%로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2분기만을 보게 되면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번 이제 계산한 게 나왔습니다만 대략 한 35%의 마이너스 성장. 연율. 아니요. 2분기가 마이너스 35%라는 거죠. 네. 연율은 마이너스 6.5%.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하고 이제 좀 비교해 보면 충격을 알 수 있습니다만 한국은 2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3.3%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22년 동안에서 가장 최저의 성장을 보였다라고 네. 한국인들은 일단 큰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만. 주류 매체들이 다 그렇게 보도를 했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이 마이너스 35%라고 하면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일지 우리가 좀 상상을 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에서 연준도 그렇고 글로벌 경제 어떤 전문가들이 이제 코로나가 일단락이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경제 봉쇄를 좀 해제했습니다만 다시 코로나가 이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상태를 아마 연준이 좀 지켜보면서 아마 금리는 유지할 좀 가능성이 크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죠. 어찌됐건 간에 상황이 악화되면은 연준은 나설 것이다. 그것이 결국에는 해결을 볼 것이다. 이런 시장에 대한 신뢰나 믿음을 연준이 지금 주는 역할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금리 정책이 사실은 얼마를 가느냐 이거는 그닥 이제는 중요치는 않은 것 같아요. 무뎌져가지고. 근데 이제 마이너스 금리, 현재는 거의 제로 수준의 금리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지금 당장은 꺼내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것은 계속 또 만지작거릴 수 있는 카드인 것인지. 제로 금리 수준은 언제까지 또 유지할 것인지 이런 예측들은 좀 나오는 게 있나요? 예,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올해 연말 지금 대통령 선거,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너스 금리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아마 전반적인 어떤 전망은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제가 예측하기에도 2022년 2년 후입니다만 그때까지는 대략 현재 어떤 제로 금리를 유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질 금리를 좀 볼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만 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어떤 이미 실질 금리 자체가 5년 실질 금리를 보게 되면 이미 마이너스 1.16% 정도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미 미국은 7년 이래 최저치를 좀 기록하고 있다고 좀 계산이 됩니다만 이런 상태에서 즉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상태에서 또 마이너스 금리를 전격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군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금리 자식 부각이 좀 되고 있고 금에 또 많이 주목들이 되던데요. 은까지 이제 또 주목되고 있고. 자, 이번 FOMC를 경유하면서 미국의 이제 추가 부양책, 예를 들면 추가적인 자산 매입이라든지 아니면 부양책이 더 등장할 것이냐. 지금 언론 보도는 이제 문우신 재무장관은 1조 달러 얘기를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고 그걸 통과시키는 쪽으로 살짝 내비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된 것 같습니까? 지난 어떤 국채 특히 이제 매입에 대한 통계를 좀 보게 되면 3월 대략 한 말 4월 초 한 3주 정도는 매주 한 3천억 달러의 국채를 매입을 연준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그 숫자가 좀 급속하게 좀 줄었는데요. 그래서 대략 이제 이번 주 지난주 정도 됩니다만 대략 60억 달러 수준까지 좀 줄었습니다. 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전반적으로 이제 판단하기에
미국 경제가 좀 이제 성장하지 않을까,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근거로 이렇게 좀 줄이고 있는 것 같고, SPV라고 좀 불리고 있습니다만 특수 목적 기구를 활용해서 이제 회사채, 네. 뭐 기업 어음, 뭐 CP 등을 사들인 규모도 현재 매주 한 10억 달러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이제 이런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연준이 전반적으로 이제 자산 매입을 줄이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만 다시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는 확산세를 미국에서도 보이고 있고, 네. 뿐만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뭐 중국, 뭐 한국, 뭐 세계적으로 다시 이제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런 어떤 그 상황을 어떻게 평가할지, 즉 이번 어떤 FOMC의 의미는 추가적인 어떤 자산 매입 등등에 대한 어떤 판단 또는 의사결정도 중요합니다만 글로벌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코로나 확산된 상태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미 노출된 거 말고 또 어떤 시그널을 줄 것이냐. 뭐 시장 전문가들이 이제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이제 많이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신 자산 매입, 자산 뭐 채권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을 매입하고 현금을 이제 자꾸 풀어주고 시장이 활성화되기를 계속 유도하다가 3천억 달러에서 지금은 60억 달러대까지 줄어들었다. 이게 조금 눈에 보이는 대목이긴 하네요. 연준의 또 사실 그 과거의 연준이라든지 우리 뭐 한국은행이나 이 중앙은행들, 센트럴뱅커들이 다 그렇지만 인플레이션 파이터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물가와의 전쟁을 하는 기구. 근데 지금은 물가와의 전쟁은 사실 뭐 요원한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목표치를 2%로 조정한다? 이런 내용들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요? 미국이 이제 1995년 이래로 암묵적으로 이제 인플레 목표치를 2% 정도로 설정을 하고, 그걸 이제 공개적으로 우리는 2%가 상한선이다라고 이제 말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네. 대략 아마 2% 전후에서 이제 물가를 컨트롤하려는 그런 어떤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글로벌 전체적인 경제나 경제 정책을 또는 뭐 통화 정책을 보게 되면 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의 어떤 통화 기관들이 전부 인플레 억제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펼쳐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특히 이제 2000년 이후에 IT가 전면적인 경제에 어떤 주도하는 주도적인 어떤 힘, 드라이빙 포스라고 불립니다만 힘으로 등장한 이후에 물가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물가가 하락하는 새로운 어떤 현상들을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경제에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에 설정해왔던 또 목표를 잡아왔던 인플레이션 정책에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이사들이 이야기하는 걸 좀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대략 평균 2% 또는 뭐 전체적으로 꼭 상한선 2%가 아니라 유연한 좀 태도를 취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략 뭐 2% 전후, 그러니까 2% 이하가 몇 년간 지속되고 일정 기간 후에는 다시 2% 이상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통화 정책에서 완화 정책으로 가 있기 때문에 돈이 그만큼 풀리면 향후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작동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용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2%의 어떤 물가 목표 수정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는 현재 단기간에는 2% 미만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몇 년 이후에는 2% 이상의 물가 상승을 허용할 수도 있다. 즉 통화를 계속 확대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네. 이 2% 수치에 대한 변동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면은 긴축으로 돌아서서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는데 그것을 좀 유연하게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시장 부양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시그널을 주는 형태가 되는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정책을 2%를 유지를 하겠다고 또는 2%를 상한선으로 잡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결국 연준이 어느 순간에 경기가 전반적으로 좀 안정화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급격하게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즉 인플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어떤 정책적 전환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평균 2%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향후에 이제 인플레가 2%를 넘어서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시그널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다고 볼 때는 시장에 지금 막대한 통화량이 이제 공급돼-가지고 그 이제 자금이 뭐 부동산과 주식에 좀 흘러들고 있습니다만 그 자금을 단기간에 조여서 다시 회수하지 않겠다라는 시그널을 좀 보내고 있는 셈이 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유도하는 사실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
아니겠습니까? 뭐 리세션까지 이렇게 침체되는 건데 일본식 모델을 약간 따라가는 듯한 미국이 그런 뉘앙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본은 이 제로금리와 초저금리를 장기간 지금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유도했는데 그렇게 물가가 안 오르는데 그러면서 일본이 추구했던 바가 이제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고 하는 수익률을 조작하는 공개적으로 만드는 거죠. 약간 그런 형태를 미국도 한때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하는 정책을 썼지만 지금은 약간 마이너스 금리 대신은 일드 갭 이런 수익률을 어떻게 만들어내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되는 것도 있나요? 예. 그래서 이제 일드 갭을 캡을 지금 사용하는 게 방금 말씀하신 일본의 일드 케이스입니다. 캡이군요. 예, 일드 네. 캡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케이스입니다만 일본이 이제 20년의 어떤 장기 불황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금리를 아마 조정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충격을 줬던 게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을 해서 어떤 통화를 공급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좀 했었습니다. 우리 정말 기준으로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게 돈을 빌리면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게 그렇죠. 보관 비용을 내야 되는. 예,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이제 일본의 어떤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을 해도 결국에는 전체적인 통화량의 어떤 통화량은 증가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게 이제 산업적으로 흘러들지 않았다는 또는 경기 어떤 부양에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 같은 경우도 일본의 이런 경험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아까 이제 나온 마이너스 금리 이슈도 그렇습니다만 연준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요구해도 그 부분을 좀 쉽게 끌어들일 수 없는 게, 즉 채택할 수 없는 게 일본의 그런 사례를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본은 마이너스 금리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히 이제 우리가 부르는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이제 뭐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 충분한 어떤 자금 자체가 산업 생산과 소비로 흘러들어가지 않는 저축으로 늘어나는 거죠. 예, 저축으로 늘어나는 우리나라도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있어서 당국이 좀 당황스러워한다는데 예. 코로나19 자금을 풀었더니 갑자기 저축이 확 늘어났다고 지금 오늘 예. 아침 보도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연준이 이제 검토하고 있는 게 이제 일드 캡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한을 씌워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일드 캡은 사실 최근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1942년경입니다만 천문학적인 어떤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채를 찍어야 되는데 국채를 찍으면 이제 금리가 뛰니까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일드 캡을 씌웠던데 10년 만기에 국채 금리를 대략 2.5%로 고정했던 이런 역사적인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연준 같은 경우도 아마 이런 어떤 일드 캡을 역사적으로 한번 시행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고려해 놓고 좀 정책을 만지작거리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미국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만 명을 넘어갔고 미국 질병관리본부 뭐 CDC라고 표현하는 데서는 많게는 10배까지도 이게 합산 수치가 사실은 히든이다. 그러니까 뭐 사실 400만을 4천만 명까지 우리가 할 수는 없더라도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제 이게 제어가 안 되는 수준까지 사실 갔다고 인정을 해야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또 같이 속도를 내고 있고 결국에는 이 경제 회복이 어느 것이 맞느냐 판단을 좀 내려봐야지 이제 전체 그림을 잡고 시장 접근하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데 교수님 생각이 어떠세요? 경제 회복에 대한 교수님의 판단 좀 난해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지금 미국이 이제 우리를 좀 당혹스럽게 생각하는 게 미국뿐만 아니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에 대한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변형이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 2주에서 한 달 정도에 한 번쯤 변형이 나온다고 지금 그렇게 네.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확산 속도가 8배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변형이 되면서 확산 속도가 빨라졌다는 게 또 한 번 좀 글로벌 경제 충격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현재 세계 뭐 최대의 지금 감염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400만 명이 확진을 받았고 이미 사망자만 해도 15만 명을 넘어서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미국 정부로서는 또 각 주정부로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운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 봉쇄에 대한 어떤 요구가 워낙 강해서 각 주별로 일단 풀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푼 다음에 다시 확산되고 급격하게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경제 봉쇄나 영업 중단하는 그래서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식당에서 안에서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영업 중단 조치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뉴멕시코주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재봉쇄를 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유럽에서도 지금 확산되고 있어서 네. 일단 뭐 관광 스페인 같은 경우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경제 차지하는 비율이 한 2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제 봉쇄를 풀고 관광객 유입을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만 네. 다시 봉쇄에 들어가는 상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즉 우리가 올해 되게 여름 정도, 즉 올해 가을 정도면 전반적으로 2차 감염이 또 2차 확산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만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글로벌 어떤 경제에 대한 상황을 좀 보수적으로 다시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정현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